자, 그러면 이제 그 가마쿠라 막부 이제 시작할게요. 그 가마쿠라 막부 이제 하기 전에 그 막부가 이제 세 개 있었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무르마치 막부, 도쿠가와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었는데 그 막부라는 의미는 원래는 이제 쇼군의 본부가 설치된 장막이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사 정권 자체가 이제 성립된 거기 때문에 이제 막부가 무사 정권 자체를 가리키는 이제 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장막의 의미였지만 그것이 이제 점차 무사를 중심한 정권 자체, 그걸 중심한 무사 정권 자체를 가리킨 말로 뭐냐면 그 막부라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 무노마치 막부, 그 다음에 도쿠가와 막부는 우리나라 그 무인 정권하고 좀 비슷해요. 무신 정권하고. 근데 이 무신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 왕조의 기생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고려 왕조를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고려 왕조의 조세 수치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성립했던 그 정권인데 반해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이들 막부는 청왕과 별개로 쇼군이라는 권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정방, 서방 이런 것도 만들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조직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유지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저 사무라이 계층도 있고 거의 한 1000년 동안 지속이 됐죠. 그러면 이제 가마쿠라 막부의 정치를 이제 볼게요. 그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전에 무슨 사무라이들이 통치했냐면 그 헤이시 집안이 이제 통치를 했어요. 그래갖고 헤이시아 집안이 이제 일족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 헤이시 일족들이 너무 독달나니까 그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겐지 무사들이 이제 뭐냐면 세이야 겐지 무사들이 겐페이 겟센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겐페이 겟센을 벌여서 이 당시 겐지 무사들이 헤이시를 토벌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헤이시 세이야 겐지의 그 우두머리였던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그 세웠던 그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예요.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세이타 쇼군에 임명돼서 이제 권력기구로 하게 되는데 원래 세이타 쇼군은 누구한테 임명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에미시를 토벌할 때 임명했던 임시직이야. 총사령관한테 임명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그 막부의 수장한테 임명한 그 최고 지휘관은 쇼군이라고 하죠. 이때. 이 쇼군은 이제 그 후부터는 미나모토 집안이 계속 임명하도록 관례가 굳혀졌어요. 그러면 뒤에 무르마치 막부나 에도 막부가 어떻게 설명하냐? 자, 무르마치 막부는 아사카카 다카오지가 세웠죠? 이 아사카카 집안은 원래는 미나모토 반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승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에도 막부에 세웠던 그 도쿠가 이에야스 집안 있죠? 이 도쿠가 집안은 원래는 이제 미나모토 집안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함부 역주를 한 거지. 그러니까 족보를 곤쳐가지고 자기가 마치 미나모토의 한 지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쇼군지를 계승한 거고. 그러면 도요토미 시대요는 막부를 계승 못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요토미 시대요시는 집안 자체가 너무 하찮은 거야. 이 사람은 농민 출신이야.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함부 역주조차도 못하니까 뭐냐면 막부를 계승하지 못했던 거야. 예, 대신에 누구의 권위를 끌어들인 거죠? 청왕의 권위를 끌어들여갖고 태압이라는 이유로 통치했던 거야. 막부를 개선하지 못하고. 자, 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 당시 가마쿠라 부, 간동 지역이죠. 가마쿠라 부에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설치했는데 초창기 때는 대개 두 개의 정권이 같이 이제 동시에 통치했어요. 그래서 대개 동부 지역, 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나모토 집안이 가마쿠라 부 막부가 통치했고 청왕을 중심으로 해서 긴키 지방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청왕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했어. 그래서 막부하고 그 다음에 공가 그러니까 이제 조종이 같이 통치했던 이원적인 지배 체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난 때 조코의 난을 계기로 해갖고 이 공과 무가의 이원 정권이 붕괴되면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막부가 독자적으로 서부 지역까지 가난하게 되죠. 일원화시키죠. 자. 그리고 이제 가마쿠라 막부에 이제 기반이 됐던 것이 일종의 곡괭이 체제예요. 이 곡괭이 체제는 쇼군과 곡괭이 간의 토지를 매기거나 맺어진 주종 관계인데
약간 뭐와 비슷하냐면 서양의 그런 기사하고 그 당시 영주간에 맺어진 관계 있죠? 예, 주종제도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막부가 그 당시 고은을 주면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어은이라고 하죠. 어은 또 우리 그 한자 어근 주면 어은이나 고은 이렇게 주면 토지를 주면 대신에 곡괭이는 뭐냐면 봉공 여러 가지 의무를 수행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어은 고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개 보면 조정간직에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또 보면 복령한도다 해고 자기 땅을 인정해 주거나 신의 급여다 해가지고 새로운 땅을 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냐면 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은이고요. 그 대신에 그 곡괭이들은 군역이라든지 경계근무라든지 등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일족들 데리고 뭐예요? 전쟁에 참여해요. 그 전쟁에 참여한 비용은 막부에서 대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대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관계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리품이 있거나 땅을 이제 뺐으면 다시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죠? 요 곡괭이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그 당시 사무라이들이 다 곡괭이였냐? 그건 아니에요. 곡괭이는 사무라이 중에 뭐냐면 그 막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만 곡괭이야. 나머지는 뭐라고 하냐면 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게 쇼군과 곡괭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뭐와 관계를 보시면 곡괭이하고 겐이의 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곡괭이와 겐이 관계를 좀 여기 설명하면 자, 가마쿠와 막부는 아까 전에 쇼군하고 이렇게 곡괭이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고받는 관계죠. 이 관계가. 서양식 이제 봉건제도 주종제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이 곡괭이라는 사람은 사무라이 중에 쇼군, 막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곡괭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다 겐이에요. 그러면 이 곡괭이는 그 집안, 사무라이 집안의 수장이야. 그러니까 소군의 신하이면서도 곡괭이는 동시에 뭘 하냐면 그 집안의 수장을 또 해요. 그래서 이 곡괭이는 그 집안의 수장은 이제 뭐라고 하는 총령이라고 해요. 총령, 쇼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총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이제 일본말로 얘기하면 이걸 쇼주라고 해요. 쇼주. 그래서 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쇼주의 지위는 뭐냐면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어받아요. 이거는 쇼주의 지위는. 그래서 이제 이 쇼주의 지위를 이어받잖아. 이게 본가예요. 본가.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겐이가 되는 거야. 일반 부사들인 거야. 그래서 이 나머지 아들들도 집안을 이루겠죠. 이걸 이제 뭐냐면 이건 분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가 쇼유 밑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겐이들이 쭉 있는 거야. 그리고 겐이들도 나름대로 그 쇼유가 이제 땅을 많이 받았으면 그 아들 또한 또 뭐야 적지만 땅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쇼유가 이제 총령이 뭐냐면 겐이들 소집해가지고 자기 일족들 소집해가지고 군대를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군대에 가서 이제 군역을 부과하고 그때 정벌 사업에서 땅을 부여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쇼주들이 겐이한테 그 땅을 나눠주는 형식이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땅을 나눠줄 때 이 특징이 뭐냐면 요때 분할상속제야. 요때는 가마쿠라는. 그러니까 이제 땅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쇼주가 독점하지 않고 겐이한테 조금씩 다 나눠줘요. 이게 분할상속제였다는 거 이게 특징이고.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무르마치 때 넘어가면 뭘로 넘어? 단독산속제 넘어가. 그래서 땅을 한 사람만 이어받아요. 나머지 장원들은 다 이제 이 사람 받고 나머지는 갖지 못하는 거 땅을. 예. 하여튼 이런 분할상속제에서 이 당시 이제 총령 소조제가 뭐냐면 유지가 됐다. 총령제가. 그래서 그런 곡괭이와 소군의 관계와 그러나 곡괭이 집안은 곡괭이와 나머지 겐이의 관계. 이렇게 이제 한번 이해를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마쿠나 막부의 조직을 볼게요. 대개 이제 가마쿠나 막부는 이제 그 후에 막부도 그렇지만 독자적인 조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무인 정권처럼 뭐 정방 서방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고려 시대 때의 관료 제도에다가 약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얘네는 독자적인 관료 체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가마과 막부도 그렇죠. 가마과 막부뿐만 아니라 문호마치 막부, 에도 막부도 그런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이 지방 분권적인 어떤 봉건 제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앙집권적 봉건제도 막 일본의 봉건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는 나중에 생긴 거고 에도 막부 때 그 가마쿠라 막부나 문호마치 막부는 지방 봉건적 봉건체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쇼군이 있는데 쇼군은 가마쿠라 막부에서 거의 형식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표를 몇 페이지 보시냐면 거기 이제 그 887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880페이지 보면, 그 당시 887페이지 보면, 그 가마쿠라 막부의 권력의 이동이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쇼군은 잠깐 미나모토 요리토모 때만 권력이 있었고, 이게 이제 미나모토 요리에가 집권하면서, 이제, 뭐냐면, 깨지게 돼요. 그래서 미나모토 요리에는 자기 그 할아버지였던 호조 집안 도끼마사에게 죽게 돼요. 예. 그리고 그 요리에가 죽고 나서 또 사네토모도 또 죽고. 그래서 이 쇼군이 이제 미나모토 집안 쇼군이 끝나고 이 뭐냐면 나중에 후지와라를 모셔다가 쇼군을 세우든지 아니면 또 청왕에 한 명이 또 와가지고 쇼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쇼군이 일종의 얼굴마담이야. 그래서 실권은 누가 갖게 되냐면 시켄 집안이 갖게 돼요. 시켄. 그래서 쇼군의 자문 역할을 했던 호조 집안. 이 호조 집안은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그 호조 마사코가 있어. 호조 마사코. 그래서 호조 마사코인데 이 호조 집안의 외할아버지인 호조 도끼마사부터 해갖고 쭉 시작해가지고 이 집안이 시켄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권력은 시켄에 있어요. 근데 이 시켄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냐면 호조 야스토키부터 해서 도끼요리까지 넘어가면서 실제 시켄보다는 도쿠쇼가 이제 뭐냐면 권력을 갖게 돼요. 도쿠쇼는 호조 집안 중에 본가 집안을 얘기해요. 본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쇼도제가 있다고 했죠. 본가, 분가가 있다 했죠. 이것도 이제 시켄 가면 똑같은데 본가, 종주가 있어. 종주가. 그래갖고 종주 집안이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말기때 통치해. 그래서 시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집안의 사람들에게 족보죠. 지인은.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뒤에서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통치해요. 왜 그런 식으로 이제 통치를 하냐면 일단 시켄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 왜냐면 가마쿠라 안에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가 정비되고 여러 가지 법령도 나오죠. 국가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법과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누리면서 실제 권력을 누리면서 법과 제도의 견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켄이라는 이름보다는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통치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아까 이제 상황과 법황의 이름으로 통치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권력의 이원한 형상들이 일어나, 가마쿠라 때는. 그래서 지방도 제대로 통제를 못 하는데, 이걸 또 중앙에서도,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시켄지를 이제 허명화시키고, 이원한 형상들이 일어났다는 게, 전반적 특징이야, 가마쿠라 시대 때 권력구조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관제를 이제 아까 얘기했죠. 쇼군 안에 시켄과 레이쇼가 주장하고, 시켄이 실제로 권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마의 도쿠로, 만도쿠로, 온추추, 혼쇼스, 이거 있고, 지방은 이제 슈구와 짓도를 파견하죠. 그래서 슈구와 짓도를 파견했는데, 슈구는 이제 막부 창설에 큰 공을 세웠던 곡괭이들을 임명하고요. 짓도는 주로 영공을 징수하기 영주 장원에게 보내고 토지 관리나 병량미 징수 권리들 부여하는데 나중에 이 짓도들이 이제 권한이 커져가지고 땅을 뺏어요. 예, 자기 땅을 만들어버리죠. 예, 그래가지고 이 슈구와 짓도를 이렇게 파견하고요. 원래 슈구와 짓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동부 지역에서만 파견해요. 간동 지역에. 근데 이제 조쿠에 나는 계기에서 그 서부 지역까지 장악하면서 이 서부 지역도 그 슈군과 짓도를 동시에 파견했다. 그래서 조정에서 국사는 있어. 국사는 계속 파견돼. 그렇지만 실제 지배자는 슈구와 짓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슈구가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들이 일종의 다이모가 돼요. 그래서 무르마치북 때 슈구 출신의 다이모들 뭐라고 하냐면 슈구 다이모라고 하죠.
예, 물론 이제 집대 슈구하고 그다음 무릎받침 때 슈구 다이문은 좀 약간 성격이 당연히 달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과정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설명했던 쇼로제 있죠. 그래서 이 쇼로 그리고 이제 쇼로제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없어요, 교재가? 아, 있어요. 아, 네. PDF 이거.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네. 곡해닌 소유의 영지는 자손에게 분할 상속되었다. 여성도 영지를 양도받을 수 있고 지토직에도 나아갈 수 있어 사회적 지위는 비교적 높았다. 일족은 소류라고 불리어오는 본가 수장의 휘하에 결집하여 영지를 분할받은 소류되는 적자 이외의 자제들가 영지의 크기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전시에도 소류의 통솔하에 일족이 모두 출진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소류제라고 한다. 그 때문에 무사들 사이에는 가를 중시하는 풍습이 나타나고 소류는 일족을 보호하고 일족에게 복종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무사의 생활 중에서 국마의 도라고 하는 무사 독자의 관습과 도덕이 생겨났다. 그 근본은 주종 도덕이고 특히 전장에서는 공을 세워 가문을 빛내고 일족의 번영을 추구하도록 요구되었다. 그 때문에 무사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장려하고 전투에 대비한 훈련을 쌓았다. 주인에 의해 헌신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정신은 후에 무사도의 기원이 되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식견 정치를 볼게요. 아까 이제 그 쇼군의 지위는 나중에는 허직이 돼버리고 상징적 지위가 되고 실제 이제 식권자는 이제 식견인데 호조시 집안이 주로 이제 당당을 했다. 외적 집안이었다.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립 과정은 만도쿠와 사무라이 도쿠 이게 이제 그 가마쿠가 주요 지위를 독점하면서 도끼마사따 이제 하면서 식견에 칭하면서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조코의 난이 일어날 때 실제로 이들을 지배했던 그 사람은 호주 요스토키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곡기니 무사대 단결을 촉구했다. 자, 그 다음에 조코의 난을 볼게요. 조코의 난은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자, 이 조코의 난은 가마쿠가 초기 때 일어난 최대 반란이한데 이때 이제 무가 권력이 강해지니까 공가에서 권력을 대변했던 고토바 상황이 있어. 그래서 이 고토바 상황이 이제 뭐냐면 서국에 있는 서부 지역의 무사들을 소집해서 동부 지역에 있는 누굴 친 거야? 가마쿠라 막부를 친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동부 무사와 서부 집단의 무사들이 싸우고 결국엔 동부 일본 무가세력들이 결집에 성공해서 막부군에게 동부 무가세력들이 결집에 성공한 막부군에게 그 당시 고토바 상황이 패한 것이 조쿠의 난이거든요. 그때 조쿠의 난 때 크게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미나모토 요이토모의 그 부인이었던 호조 마사코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호조 마사코가 이제 상황이 공격해 온다니까 다수의 이제 무사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일장 연설을 통해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동부 무사들을 결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가마쿠라 막부가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그걸 주도했던 고토바 상황이 유배당하고 그리고 전공을 세운 무사들이 패배 귀족과 무사들 소령을 이제 영지를 몰수해서 분배를 받아. 그래갖고 주로 이제 동부 지역의 무사들이 서부 지역에 있는 무사들과 귀족들의 땅을 뺏어다 뭐냐면 얻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짓도와 뭘 설치하냐면 짓도와 그 다음에 슈구를 이제 설치하죠. 그리고 조정의 권위가 이제 하락되고요. 그 다음에 가마쿠라 동부에서 서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겠잖아요. 항시를. 그래갖고 이제 설치했던 그 기구가 누쿠하루 단타예요. 그래서 이 누쿠하루 단타를 설치해서 막부가 이제 조종을 감시하고 서일본 세력의 무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교토에 설치했던 기구가 누쿠하루 단타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나중에 얘기지만 무르마치 막부가 있어요. 무르마치 막부는 교토에 설립됐죠. 교토의 무르마치 부에 이제 설치됐던
기구인데, 문호마침 막부는 동부무사가, 서부무사가 세운 거야. 그러니까 동부를 감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노크와 단타에 비슷한 가마가와 후를 뭐냐면, 가마쿠라 부에 설치해요. 그래서 그 가마쿠라 후를 통해서 뭐냐면, 그 동부 지역의 무사들도 감시하는, 그런 이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집권할 때마다, 그 간동 간서가 집권할 때마다 각각의 이제 간동 간서 지역에 이들을 이제 통제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조쿠에나는 계기에서 그 당시 공과 무가 이원 정권이 붕괴되고 공과 정권이 붕괴되면서 그 뭐냐면 누가 이제 막부 정권이 독점하는 이노나 형성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보통 집단 지도 체제가 형성돼요. 그래갖고 시킨과 그 밑에 곡괭이들이 이제 뭐냐면 통치해서 같이 이제 통치하는 집단 지도 체제가 형성되는데 문제는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언제 깨지냐면 도쿠쇼 때부터 깨져. 이 도쿠쇼 때 깨져서 이제 곡괭이들이 이제 소외를 당해. 그동안 이제 정권을 그리고 도쿠쇼에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친한 사람들 일종 밀실 정치죠. 이런 정치들이 행해지면서 이제 곡괭이들이 반발하게 되죠. 그것이 나중에 뭐냐면 가마쿠라 막부의 어떤 붕괴를 이제 배경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 말기 때 누가 쳐들어와요? 원나라 침입하죠. 두 번에 거쳐서. 그래서 일본에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구라고 해요. 원구. 원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왜구라고 하죠. 왜구. 그래서 군은 도덕주의 구자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왜 원구라고 하냐면 얘네들도 올 때 또 도둑질 하는 것처럼 아까 원나라 군사들이 와갖고 몽골족들이 도둑질 했다. 그래서 원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대 이전에 외국군이 전면적으로 침입한 것은 요때가 처음이에요. 처음. 물론 예전에 이제 그 여진족이 좀 바다 건너서 들어왔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소규모 없고 실제로 대규모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왔던 것은 요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메이징 유신 이전에.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보면 원나라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죠. 그때 원나라 집권자가 누구였어요? 쿠비나이 칸이죠. 그래서 쿠비나이 칸이 이제 사신을 파견하니까 그때 집권자였던 도끼부회가 이 사람들 처형을 시켰어요. 목을 잘라.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쿠비나이 칸이 열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차례에 거쳐서 이제 일본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부가 이제 일본의 이제 막부가 원나라 공격해 온다니까 원나라 공격할 루트가 뻔하거든. 주로 어느 지역이겠어요? 되게 그 당시에는 배가 직선 항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연해안을 끼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나 연해안 항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한반도에서 문물을 건너온 것처럼 일단 대마도, 그다음 이끼, 그다음 북큐슈 일대가 있죠. 그래서 대개 보면 북큐슈 일대에 그 큐슈 지방을 위해서 그 당시 자기 지역에 있었던 곡괭이들에게 명령을 해요. 병력을 데리고 큐슈 일대로 직전해라.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1차 원정 나중이지만 2차 원정 때는 아예 큐슈 일대에 돌담을 세워요. 돌담을 방벽을 쫙 해갖고 왜 세우냐면 원나라의 그 특징이 뭐예요? 몽골족들이죠. 원나라의 특징 몽골족들이 기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넘지 못하도록 돌담을 세워. 그래서 방어망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그 곡괭이들이 그 당시 어디로 갔다? 큐시 지역 간 거야. 자기 이제 일족들을 데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일족들을 데리고 갔다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일족들을 데리고 간 사람도 있고, 또 그 막부에서 명령을 내갖고 독자적으로 행동해달라는 명령도 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족들이 이제 쇼주의 명령을 안 듣고 자기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병력을 입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쇼주하고 그 밑에 있는 게니 간의 어떤 지휘 통솔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게니들은 이제 쇼주에게 절대 충성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돼. 그러면서 모두 가능한 하극상도 가능하는 그 풍토도 만들어놨는데, 자, 하여튼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 두 번에 거쳐서 1차 원정, 2차 원정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이제 1차 원정을 부에이노 에끼,
그 다음에 2차 원전 고에노 에끼 이렇게 있는데 이거 부에이노와 고에노는 그 당시 일본에서 사용했던 연어고요. 에끼라는 것은 일본의 역이란 뜻이야. 뭐뭐 사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도 뭐야? 가미가제로 인해서 여몽연합군이 패퇴했죠. 근데 1차 원정 때 초창기 때는 일본군이 패배를 했어. 왜 패배를 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거 적어놓으세요. 아 여기 있네. 원나라의 집단전법과 그 다음 하향무기 때문에 패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싸우는 방법이 그 좀 유치했어요. 뭐 얘네는 전략전술 그런 개념도 없었고 이제 싸우면 일단 쭉 이제 기마병들 쫙 나야 돼요. 그래서 속은 이제 뭐냐면 나가기 전에 싸우기 전에 통성명령해. 자기는 어떤 집안의 사람이고 어떤 집안이고 누구면 딱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싸우자 해갖고 1대1로 이제 한번 싸워. 그럼 이제 딱 끝나면 우욱 하면서 싸우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막 싸우는 거야. 각계전파죠. 막. 우리가 이제 패싸움 하는 것처럼 싸우는 거야. 그 전략전술도 없어. 그냥. 끝나고 나서 머리 베고 나서 이제 목을 한번 검수를 하는 거야. 몇 명 죽였냐. 그래 놓고 이제 승패를, 가누고 그랬는데, 근데 몽고들이 오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 거죠. 자기가 집안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 무슨 말인지 모르지 얘네들이 하는 거. 그리고 몽고족들은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전략전술 개념이 있죠. 그래서 또 집단별로 해갖고 어떤 사람은 기마, 수송, 그 다음 보병, 창병,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제 공격해보니까 일단은 약간 이제 뒤로 보병들이 이제 뒤로 물린 다음에 기마병들이 뒤로 가서 후방을 치고 보병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집단정법, 전략전술 바탕, 집단정법 바탕으로 해서 일본군이 깨지는 거야.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일본군들 놀랍게 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몽고슬레사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몽고슬레사는 그냥 몽고군의 일본군의 전투 기록을 일본 화가가 그렸던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냐면 몽고군들이 이제 뭐냐면 이상한 걸 하나 던져요. 던지는데 이게 좀 이따 폭발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하향 무기야. 그래갖고 이런 하향 무기와 그다음 집단 전법을 통해서 상당히 고전을 해요. 일본군이 초창기 때는. 근데 다행히도 뭐가 도왔죠? 가미가제. 그러니까 얘네들만 신풍이 돈 거지. 신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난 후에 일본은 절대 패망하지 않는다는 무수의식, 신구의식이 형성돼. 그래서 그 당시 원나라의 공격이 그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베트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한국, 베트남 공통적으로 민족의식이 강화된 거야. 외부의 침략을 맞으면서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물리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강화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본의 신국의식 형성도 이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전쟁에서는 뭐 어떻게든 승리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막부에 큰 타격을 주죠. 그래서 막부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막부가 이제 국기를 동원했잖아. 근데 예전에는 전투에서 이제 이기면 거기에 땅을 뺏어다가 곡괭이에게 나눠주고 곡괭이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전쟁 비용 등을 그 땅을 받고 이제 해결하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곡괭이들이 전투를 동원하면서 막대한 이제 빚을 지고 이제 전투에 나갔어요. 근데 승리는 했어. 근데 땅을 분배받아요? 못 받죠? 이거는 내전이 아니고 이제 외부에 쳐든 적을 물리친 거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일본에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거야. 상인들이 돈을 지고. 그러니까 몰락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곡괭이들이 이제 타격을 받아.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가마쿠라 막부에 가면 도쿠쇼를 중심으로 해갖고 측근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곡괭이들 소외감 등등등 이제 몰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막부에서 멀어진 곡괭이들이 형성되고 심지어는 그 중에 일부가 막부와 단절돼서 따로 놀게 돼요. 통제를 받지 않고. 그래서 막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집단들, 사무라이 집단들 뭐라고 하냐면 아코토라고 해요. 악당. 그래서 이제 무사나 모슈들이 농민을 거느리고 이들 영공민을 약탈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장원영제에 반항하고 이런 아코토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무리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침입한 외구에 또 한 흐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식이 이제 강화됐죠. 그래서 신풍을 통해서 신의 보호를 받는 국가라는 신국의식이 형성되고
이 가미가제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 때 자살 동족대에게 붙여진 명칭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소재가 붕괴돼요. 그래서 막부가 몽고에 제침하니까 비곡갱이, 예, 소시는 이제 비곡갱이들 말이에요. 소류 밑에 있는 소시들인데 예전에는 이제 군대를 이끌 때 소류가 통수해서 이들을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따로 근무해도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류와 소시가 별도 근무하면서 예전에는 소시가 소류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지휘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붕괴돼. 그래서 소류와 소시가 뭐냐면 별도 근무해서 종전에 그 소류제가 붕괴가 돼. 이렇게 주종관계가 붕괴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뭐가 붕괴되죠? 장원 공룡제도 붕괴되죠. 그래서 이제 아쿠트가 이제 뭐냐면 등장하면서 장원을 이제 헤쳐먹고 그리고 이제 이때 장원들과 공룡은 이제 뭐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지도들이 다 장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점점 붕괴가 돼. 그러면서 무릎마침 막부 때는 장원 공룡제가 이제 그 일본 기내 지역 있죠. 거기만 존재하고 있다가 그것도 이제 점점 무너지면서 나중에는 전국시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사상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면 가마쿠라 장원을 보자. 장원은 이제 무사들의 경제 사회적 기반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무라이들은 상당수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농촌에. 그것은 이제 전국시대나 에도 막부 때는 사무라이들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죠? 농촌을 떠나가지고 그 당시 성화촌, 조카마치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죠.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잖아. 이와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요게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장원영주에 임명된 장관하고 막부가 임명한 지도가 동시에 설치돼 있어. 원래 지도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그 장원영주들은 되게 보면 중앙에 있는 이제 귀족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뭐냐면 장원을 보호해주고 관리해주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영공을 징수해갖고 보내는 역할이에요. 그 중에 일부만 받아먹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해. 영공을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보내도 일부만 보내고 심지어는 그 장원 영주가 가지고 있는 땅까지도 자기 땅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장원 영주하고 지도 간의 어떤 토지 지배에 대한 분쟁이 횡포가 심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그 당시 지도 곡괭이하고 장원 영주가 타협이 일어나요. 하나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가 시타치 추분이 있어. 시타치 추분은 중분이라고 하는데 그 장원을 그냥 반으로 잘라. 그래갖고 2분의 1은 장원 영주가 갖고 그 다음에 2분의 1은 곡괭이 지도가 갖는 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 지도 곡괭이라고 해서 보통 깨가 들어가면 청부하다는 뜻이에요. 깨는 나중에 이제 그 깨자가 많이 붙는데 대개 보면 지도에게 영공을 걷는 걸 다 맡겨요. 영공 징수를.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거의 한 70%는 누가 갖는 거야? 지도 갖고 20-30% 일부만 이제 올리도록 해. 근데 이것도 타협일 뿐이지 실제로 곡괭이 장원 영주의 땅을 다 집어 삼켜버려. 그래서 결국에 무릎마침 막부 때는 그 장원 공룡제가 남아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있어봤자 어디 지역? 그 기내 지역. 그러니까 영주가 좀 약간 통제력을 할 수 있는 그 기내 지역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누구한테 넘어갔다? 사무라이한테 넘어가는 거야. 지도한테. 자, 그 다음에 또 지도와 농민 간의 이제 그 관계 보면 지도가 이제 농민들을 괴롭히고 막 뽑아내니까 이 당시 이제 농민들이 영주에게 횡포를 고발하고 그 다음 마을 내에 이제 그 결속을 강화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마을 내에 이제 결속이 강화되면서 나중에 이제 좀 있다가 형성된 것이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형성된 것이 뭐냐면 소손이라는 거예요. 마을 자치 마을이었던 소가 형성돼요. 소손이. 그리고 이 소손을 통해서 그다음 이끼 같은 것들이죠. 무릎마침 막부 때는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대외무역이 발달됐죠. 고려와 송을 통해서 대외무역을 했고 자라 동업조합이 형성돼서
그 당시 이것도 이제 장원 영주제처럼 공영제처럼 귀족이나 대사사 등에게 이제 대사사는 큰 사찰이에요. 혼조 상고, 자역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 갖다 바치고 상품을 독점 제조하고 또 판매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과의 비붙어 갖고 요 밑에서 이제 특권을 받고 그 다음에 독점권을 받고 대신에 그들에게 일정한 역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화폐를 보면 그 과막보다도 독자적인 화폐가 있어요. 예. 근데 얘네들 화폐를 자기 화폐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어느 화폐를 쓰냐면 중국의 화폐를 사요. 송나라 화폐. 그래갖고 송나라와 그 당시 뒤에 명나라 동전도 유입됐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갖고 이제 명나라는 나중에 이제 무릎마치 맞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하여튼 가마쿠라 무릎마치 맞고의 독재 그 경제 화폐의 공통점은 자기 화폐를 쓰지 않고 무슨 화폐를 쓴다? 중국의 화폐를 써요. 그래서 송나라가 전황이 자주 일어났던 게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전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국, 일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 막부와 다이무도 영공을 화폐로 징수해. 그러니까 급납화가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이제 쪽팔리라고 되게 무시를 하는데, 그 고대 시대 때만 그런 거고, 실제 가마쿠라 막부에서 이제 무르마치 막부 넘어가잖아요. 그 무르마치 막부 때는 오히려 일본의 생산력이 우리나라의 생산력보다 더 높아져. 그리고 그 에도 막부 때는 우리보다 몇 배나 잘 살죠. 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생산이 향상되고 새로운 품종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그 시위법이 발달되죠. 그래서 이제 헤이안 시대 후기 때부터 가마쿠라 막부 시대 동안 항문이나 하천유의 개간 사업 등 농경지가 늘어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농업 기술이 이제 도입되고 노동력이 투입돼서 토지 생산이 높여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제일 발달된 지역이 기내 지역이죠. 긴키 지역. 거기에서는 쌀과 보리, 이모작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이모작이 이제 가능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내 지역에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주변 지역 확대돼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적으로 보면 해안시대 국풍문화화의 정통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새롭게 등장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사무라이 계층들이죠. 이 사무라이들이 독자적인 무가문화를 꼽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무가문화가 성립되고, 물론 이 무가문화는 가마쿠라 때는 아직까지 공가문화에 좀 약간 뒤처졌어. 그러다가 이제 무르마치 막부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독자적인 이제 무사문화가 만들어져. 예. 그래갖고 이제 이끌게 되고, 그 다음에 서민적 경향이 강하고 송나라 원나라 때 문화가 많이 도입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보시면 되게 놀란 게 뭐냐면 되게 우리나라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이게 규격화되어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국가잖아요. 이거 중국의 문화를 딱 받아들일 때도 예전에 문화가 딱 A라는 문화가 있으면 B라는 문화를 새롭게 받아들이면 A 문화가 다 없어져. B 문화가 있다가. 그러니까 B 문화가 받아주면 또 C 문화가 또 있으면 C 문화가 등장하면 B 문화가 없어지고. 그게 막 뭐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일본 애들은 이게 뭐냐, 뭐라 할까, 축적돼 있어. 그러니까 정거장 문화 해갖고 그냥 한번 들어온 문화는 끝까지 있어. 그래서 보통 일본 건축 양식 보면 어떤 거는 고대 진짜 나라이안 시대 때 건축 양식이 있는데 어떤 건 송나라, 또 어떤 경우는 원나라, 명나라 이런 건축 양식이 많아. 그리고 나서 또 거기다 자기 나름대로 또 독자적인 걸 갖다 붙여요. 그래서 건축 양식이 되게 다양해. 사상도 다양하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일본 문화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를 보면 신불교가 등장하죠. 그래서 신불교는 이제 그 밑에 보면 6개 종단이 형성돼요. 그래서 정토종계, 청태종계, 선종계 해갖고 6개 종단들이 형성되는데, 그 정통종 안에서 뭐 정통종, 정통신종, 시종, 그 다음에 청태종, 이대종, 뭐 일련종, 그 다음에 인재종, 그 다음에 선종은 뭐 조동종, 이렇게 6개 교단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뭐 6개 뭐냐면 신불교 교단을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기억할 건 정토종은 뭘 기여했다? 불교의 대중화를 크게 기여했고요. 그 다음에 선종들은 주로 누가 믿었냐면 사무라이 계층들이 많이 믿었고, 그리고 각 종파들이 또 뭐냐면 독자적인 뭐도 있었다?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사무라이와 그 다음에 일반민들도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양식에서 이제 보면 송나라 건축 양식이 유행됐고, 그 다음, 여기 보면 토다이자가 있죠. 그래서 도다이사, 그래서 토다이지, 그러니까 토다이지가 동대사인데, 동대사가 예전에 헤이안 시대 때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만든 게 가마쿠라 시대 때 그 동대사야. 그래서 지금 동대사는 예전에 그 고대 시대 때 만든 동대사가 아니라 가마쿠라 시대 때 만든 동대사예요. 물론 이제 철불 같은 경우에는 쇼무청왕 때 만든 거지만 그 건축은 대부분 그 가마쿠라 때 만든 재건된 동대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가마쿠라 시대 때 문화 부분을 설명했고 그다음 남북조 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남북조 시대는 왜 남북조 시대라면 청왕이 두 명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남조와 북조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제 있었던 시대인데 그 가마쿠라 시대 때 이제 남조와 북조 두 개의 청왕이 탄생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청왕이 시작했던 남북조 시대의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면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출발해요. 이 가마쿠라 막부 때 이제 항실 분열 형성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항실 계승과 항실 자원 상속 문제로 그 항실 계통이 지면용통하고 대각삭통 두 개 계통으로 나눠져. 그래갖고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 당시 막부가 개입을 한 거야. 막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타격을 받냐면 지면용통과 그 다음에 그 대각삭통 이 두 개 계열이 서로 뭐냐면 교차해서 즉위해라. 그래서 어느 쪽에서 지면용통 계열이 즉위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대각삭통 계열이 즉위하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 그래서 막부가 돌아가면서 청왕이 즉위시키는 식으로. 자, 그래갖고 이제 한데 이거는 이제 보면 양통진립이라고 하는데 자, 가마쿠라 막부가 청왕과의 문제에 들어가서 지가 멋대로 이제 막부가 청왕을 이래다 저래다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항실 입장 때는 건방지지. 명색이 그래도 신한데 실권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제 항실 내에서도 불만이 생기죠. 그때 이제 항실 불만을 대변자였던 사람이 고다이고 청왕이에요. 이 고다이고 청왕은 대각삭통 계통에서 이제 황제가 됐던 청왕이 됐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고다이고 청왕은 그때 자체 개혁을 통해서 원정도 폐지하고 친정을 부활시키는 정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항제권을 강화시키는 거고 더 나가서 막부까지 타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그래서 이게 두 번에 거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봐줬어 막부가. 근데 두 번째 하니까 이제 고다이고 청왕이 이제 객이니까 얘를 폐위시켜. 그리고 그 아들 다시 누구를 내세우냐면 반대파 쪽인 지명원통을 세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고다이고 청왕이 이제 물러나고 유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고다이고 청왕 옆에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노키 마스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표 악당이야. 악후어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합이 되고 그 당시 그 가마쿠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고다이고 청왕이 이제 친정을 이제 기초로 해갖고 내걸고 이 사람의 건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당시 가마쿠라 막부의 세력들이 결집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 아사카카 다카지야 니타 요시사다 이런 사람들이 독참하게 되고 결국에 이들을 주도해가지고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다이고 청왕이 이제 친정을 하게 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연호를 따라가지고 갯무신정이라고 해요. 갯무신정. 그래서 고다이고 청왕이 친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자신이 이제 종전에 어떤 그 청왕과의 갈렸던 원정도 부정하고 자기가 직접 청왕의 이름으로 친정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복고하려는 정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예전에 그 다이카 계신 때 강력한 청왕제를 꿈꾸면서 복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현실은 맞지 않죠. 현실은 그 당시 누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사무라이들이 갖고 있잖아. 근데 사무라이들 무시하고 자기가 멋대로 해가지고 이 사무라이를 자기 밑으로 두르는 그런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가마쿠라 막부에서 크게 타도한테 공헌을 했던 그 아사카카 다카오지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사들이 나한테 불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아사카카 다카오지가 막부 제형을 기초로 해서 거부를 하니까 그때 그 뭐냐면 그 고다이고 청왕의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무라이들 결집을 해서 결국에 고다이고 청왕이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냐면 저쪽 요시노 쪽으로 도망가. 남부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고다이고 청왕 계열이 이제 또 즉위를 계속하고, 그리고 그때 아사카카 다카오지가 이제 즉위는 했지만 그 모든 무사들이 또 아사카카 다카오지를 받들어 모셨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큐슈나 그때 혼슈 남부 지역에 있었던 무사들은 그들을 인정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요시노에 있었던 고다이고 청을 또 받들어 모셔요. 그리고 가마쿠라 아사카카 다카오지는 무르마치를 세우고 나서 그 당시 그 고다이고 청왕의 반대쪽 집안이었던 지명원통 계열의 황제를 세워. 그래서 이 지명원통 계열, 그러니까 아사카카 집안의 지원을 받던 그 지명원통 계열의 청왕은 북조라고 하고요. 남쪽의 요시노의 이제 피난 정권이죠. 그래서 대각사통의 이제 계열, 그러니까 고다이고 청왕의 계열의 집안 황제들 뭐라고 하냐면 남조라고 해요. 그래서 청왕이 두 개의 계열로 나눠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남조가 힘이 약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각각의 그 사무라이들의 어떤 분열,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집안에서는 이제 이때부터는 그 적자 상속이 이제 단독 상속이 이제 단독 상속이 이제 유행이었거든요. 적자 단독 상속이. 그래갖고 단독 상속에서 배제된 다른 집안의 그 아들도 있죠. 다른 아들이 또 뭐냐면 그 남조에 붙어. 그리고 북조는 또 본가에 붙고. 거꾸로 남조가 본가에 붙으면 그 말자들은 또 남조에 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야. 남북조 시대라는 게 혼란기예요. 그래서 이 혼란기를 마무리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3대 쇼군이었던 요시미치죠. 그래서 이 요시미치가 이제 뭐냐면 도쿄에 보면, 교토에 보면 무르마치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막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막부부터는 무르마치 막부예요. 물론 막부가 있었지만 정식 명칭이 생긴 거는 요때 3대 쇼군 요시미치다. 그래서 이 3대 쇼군 요시미치 때부터 이제 남북조를 통일하고요. 그래서 남조의 청왕의 항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요때 요시미치가 이제 외구 단속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남북조 시대 때는 정기 외구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보통 남북조 시대 왜 외구가 끊었냐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량미가 필요해. 그래갖고 군량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니까 큐슈나 대마도 지역에서는 어디서 구하겠어? 저쪽 한반도나 저쪽 중국 쪽을 가갖고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탈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단속을 내. 그리고 명나라도 그 당시 누구였냐면 홍무제였죠. 홍무제하고 이제 뭐냐면 그 요시미치 간에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조공책분 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경당사가 파견된 중단 후에 뭐냐면 500년 뒤인가 600년 뒤인가 거의 이제 500년 뒤에 뭐냐면 조공책분과가 다시 맺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실시한 무역을 무슨 무역이란다? 가방 무역이라고 하죠. 예, 가방 무역.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가방 무역도 초창기 때는 그 무르마치 막부에서 이제 주도했다가 이 무르마치 막부가 이제 약화되면서 5년 이후에 약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오우치 씨하고 하카다 상인들이 주도를 해요. 요 각각 이제 그 하카다 상인과 사카이 상인들이 주도를 하는데, 하카다 상인들은 오우치 씨 가문, 사카이 가문은 저쪽 저 호소카 가문,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다가 영파에 난 이후에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할 때는 오우치 가문이 이제 주도하죠. 오우치 가문이 걸 때는 하카다 상인들이 주도했다가 나중에 오우치 씨가 이제 전국시대 때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만무역이 어떻게 돼요? 근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만무역이 계기가 됐던 것이 이렇게 외구 단속을 통해서 하면서 했던 무역이고, 대표적 명나라 입장 공무역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3대 쇼군 요시미치의 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좀 불교를 좋아했어. 그래갖고 한때 이제 자기가 그 승려가 되고자 머리 빡빡 감고 들어간 적도 있고, 보통 그 쇼군은 그 청왕의 지위는 노리지 않거든요. 청왕이 그냥 상식적 존재일 뿐이지 실권이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처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요시미치가 그 명나라 주원장한테 그 편지를 보낼 때 일본 국왕 책봉을 받으려고 했던 것도 자신이 뭘 되려고 처왕이 되려고 했던 걸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이제 처왕을 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급살돼요. 그 뒤에 이제 쇼군은 처왕에 관심 없죠. 그러면서 그냥 해풍에 끝나.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때 그 무릎맞춤 때 이제 유명한 사람은 그 요시미치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3대 장군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릎맞춤 막부 때 지방을 장악했던 다이모들은 슈구 다이모예요. 슈구 다이모. 예. 예전에 가마쿠라 시대 때 슈구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슈구와 그 다음에 그 다이모의 칭호가 결합돼서 슈구 다이모. 그래서 다이모는 지방 유력자라는 의미인데 슈구 다이모가 있는데, 이 슈구 다이모의 등장 배경을 보면 그 남북조 시대 때 네다노 장원체제가 동요되고 지방 문사 세력이 확대되면서 그 다음에 아사카가 다카오지가 네단을 세워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슈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슈구의 권한을 강화시켰는데, 이 슈구의 권한 중에 대표적인 게 반제정이에요. 네. 이 반제가 뭐냐면 이 아사카가 다카오지가 내린 명령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오미나 미노, 오아리 이 3개국이 하는 데서 1년 동안 그 지역의 그 영공 중에 반을 슈구가 병량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자기 슈구가 가난한 지역의 영공을 중앙에 올리지 않고 반 땅에 갖고 자기가 갖고 그 병량미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일시적인 조치인데 이게 이제 점점 관리화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야. 그러면서 슈구의 권한이 강화되죠. 그래서 슈구가 이제 병량미의 반을 영공으로 이제 갖게 되니까, 영공 중에 병량미를 가니까 무사들이 누구 말을 듣게 되는 거야? 슈구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슈구는 예전에 단순한 일종의 관리자에 불과했어요. 교장, 교감 정도.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그 반제를 통해서 경제의 반을 갖게 되니까 그 지역의 토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한다? 슈구 다이모라고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도나 그 지방무사들하고 관계를 보면 슈구와 지도와 관계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상하관계는 상하관계이지만 이거는 그냥 공적인 관계예요. 공적인 관계. 그러니까 교장하고 교감하고 우리 교사들의 관계죠. 그러니까 그냥 규정에 의해서는 관계야. 근데 교장 교감이 자기가 세력을 넓히거나 사적 이용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요. 근데 슈구 다이모는 뭐냐면 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도 확대시켜요. 그래서 자기를 이 예전에 그 곳곳지나는 지방 부사들과 그 다음에 지도를 자기 신하로 만들어버린 거야. 아예 가신으로. 그러면서 관계가 변화가 일어난다. 예. 그래서 슈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그 다음 슈구들이 그 당시 이제 막부에 대신해서 슈구국계, 그러니까 영공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그 중에 반을 자기가 갖게 되죠. 그러면서 곳곳이나 지방 무사 집단들이나 그 다음에 또 그 지도를 자신의 가신화를 시켜버린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반제령과 슈구국계를 이용해서 그 예전에 장원과 국가령을 자신의 영지화를 시켜서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슈구 영고제를 실시했다. 영고제. 그래서 슈구들은 대개 이제 국을 한 개 국가나 또 여섯 개 국가를 지배하는 것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무르마치 막부는 그 쇼군이 있지만 쇼군이 권한이 크지가 않아. 대개 누가 권한이 커져? 슈구 다이모들. 그리고 그 무르마치 막부는 슈구 다이모들의 일종의 연합국가예요. 연합국가. 그래서 이제 막부와 슈구 다이모 관계를 보면 막부는 슈구 다이모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슈구 다이모가 막부의 요직을 겸직하면서 권력을 확대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 막부는 슈구 다이모를 통제하려고 이 슈구 다이모가 지방에 있는 것을 금지시켜. 어디를 불러오죠? 그 중앙으로 불려서 중앙에 거주하게 해요. 교토에. 그들에게 주요 요직들을 임명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 통제를 하죠. 예. 그래갖고 이런 방식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요시미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이 과정에서 또 그 뭐냐면 그 슈고다이모한테 반란이 나고, 물론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하고 그 땅을 또 직할지를 만들거나 또 나눠갖게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특징은 이제 무르마치 막부의 제도에 이제 보면 그 전반적으로 쇼구와 슈고다이모의 타협과 균형에서 성립됐고요. 이런 체제가 이제 3대 요시미치 때 이제 확립됐고, 정치 기구로서는 장군의 권위 높이기 위한 전제 정치가 강한데, 그래서 중앙 기구로서 관령, 그다음 사무라이 독구로 이런 걸 뒀고, 이 관령 같은 경우에는 쇼군을 보좌하는 직인데, 대개에 보면 유명한 슈고다이모들이 돌아가면서 이 관령직을 이제 담당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지방기구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가마쿠라 후야. 예. 가마쿠라 후는 그 뭐냐면 무르마치 막부는 어디에 등장한 그 집안이라고 했죠? 이건 서부 집단이죠. 긴키 지방. 그러니까 동부 지역의 무사들 통제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가마쿠라 막부가 뭘 설치했어요? 누쿠하라 단단에 설치했죠. 그래서 서부 지역의 그 무사들 통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는 이제 동부 지역의 무사들, 그러니까 동부 지역의 무사들 통제하기 위해서 가마쿠라 후를 설치하죠. 그래서 가마쿠라 후는 대개 보면 자기 일족들 임명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 가마쿠라 후가 일족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면 세습지구 돼요. 그래서 이 세습지구 되면서 이들끼리 또 독자 세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큐슈 지역을 통치해서 군수 단타이. 그 다음 도호쿠, 동북 지역을 통치해서 오슈 단타이. 주쿠쿠 지역에서 주쿠쿠 단타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전국의 슈구와 지도를 또 임명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슈구와 지도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병력제 관계였다가 슈구가 지도를 뭐죠? 다신화시키죠? 슈구 다이모.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막부의 동요를 보죠. 자, 그 말기에 들어간 막부의 재정이 이제 군픽되고 부패되는데, 특히 막부의 재정이 왜 군픽되냐면, 막부는, 잠깐만, 덥네. 약간, 에어컨 잠깐 틀게요.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자, 그 무르마치 막부는 지방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세가 벌려 들어오지 않아. 토지세가 중앙에서 지방에 다 슈고다이모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가망무역을 실시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상세나 무역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막부가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특히 가망무역도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막부에서 직접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군핍되고, 그 다음에 스지익기라고 해갖고 이제 있는데, 이 스지익기는 이제 뭐는 관련된 거냐면, 제가 막부 말기 때 이제 그 당시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돼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니까 그 당시 농민들이나 그 당시 사무라이 계층들이 빚을 많이 져. 그래서 빚을 많이 지니까 이제 막부에서 덕정령을 내려갖고 빚을 탕감하는 정책들을 이제 실시하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긴키 지역에 있었던 농민들이 그 당시 빚이 너무 많으니까 집단적으로 봉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빚 좀 탕감해다. 덕정령을 내달라. 이런 것들이 스지익기야. 그래서 이런 그 이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란 같은 것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무르마치 세태가 계기가 됐던 것이 무슨 난이냐면 그 유명한 오니의 난이죠. 오니의 난. 자, 이 오니의 난은 왜 일어났냐면 이 쇼군의 이제 근본적 집안의 후계자 문제 때문이야. 그래서 그 후계자 문제 때문인데, 그때 이제 왜 일어났냐면 그 쇼군 그 아마 무르마치 8대 쇼군인가요? 네, 8대 쇼군이었던 아시카카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시카카 요시마사는 그 뭐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정원 가꾸기야. 예. 그래갖고 꽃을 갖고 그 꽃꽃이하고 정원 가꾸고 예술 이런 것들 관심 있어. 예. 그러니까 그 송나라 시종처럼 그렇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정치를 자기 가신대에 다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호도미코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아 여자들은. 그래서 이 신호도미코가 그 정치에 관여하면서 뇌물 정치가 행해지고 자기가 직접 쌀 장사 고리대금하고 교토 여러 곳에 뭐냐면 교통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뭐냐면 또 세금도 걷고 그 불평불만이 많게 쌓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신호도미코하고 요시마사 사이에 처음에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아사카가 요시마사는 자기가 이제 그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 동생에게 이제 쇼군의 지위를 이제 물려줄까 했어. 그래갖고 그 동생한테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뭐냐면 쇼군이 되라 하면서 원래 동생이 저 원래 머리 깎고 이제 승려였는데 한속시켜갖고 이제 자기 후계자 삼았죠. 근데 신호도미코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신호도미코 입장일 때는 어떻게 돼? 자기 아들들 이제 뭐냐면 왕위를 세우고 싶죠. 쇼군지를. 그러면 누굴 제거해야 돼? 자기 동생을, 그러니까 가까이 요시마사의 동생이었던, 그게 아마, 그 이름이 쩌는데, 그게, 이름이 누구였지? 요시미. 예. 그래서 아시카가 요시미를 이제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시카 요시미에게 자객을 보냈는데, 자객이 도중에 들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시미 입장이 열받잖아. 그래갖고, 그때 간백가 집안에서도 서로 내분이 있었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쇼군 집안 간백가 집안에서 내분이 있었는데 그때 아시카과 요시미는 하타가야마 마시나가 시바 요시토시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이제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히사가 있어요. 그 아사카 요시히사는 누가 손을 잡냐면 시바 요시카토와 하카야마 요시나야 또 손을 잡아요. 예. 그래서 쇼군 집안과 간백 집안에 이제 뭐냐면 후계자 문제가 이제 엉켜가지고 서군과 동군이 교토에서 이제 자리 잡고 동쪽은 주로 이제 그 아사카가 요시미, 그 다음에 서군 지역은 아사카가 요시히사, 아들이죠. 그래서 각국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서군과 동군이. 그게 몇 년을 싸웠냐면 한 7년? 7년 넘게 거의 병력 한 20만을 동원해갖고 막 싸워요, 교토에서.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다 보니까 이제 교토는 뭐예요? 항폐화되죠? 그러면 쇼군이었던 요시마사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우는 거 구경만 해.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갖고 거기 싸우니까 보기 싫다 해가지고 외곽에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그 은각사야, 은각사. 예. 그래서 은각사. 그래갖고 그 은각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만들다가 죽게 되죠. 근데 하여튼 이 그 원인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일단 전쟁은 승패 없이 끝나요.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전국시대가 시작되고 이때 이제 무르마치 쇼군은 있긴 있지만 지가 형식적이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전국시대 들어가면 시들려 막. 그래서 노부나가한테 시들리고 결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지막 쇼군 무르마치 쇼군이 너 쇼군이 아니야 하면서 섬을 강등시키군요. 그러면서 끝나게 돼요. 그렇지만 대개지만 오인난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쇼군을 파하고 쫓아낼 때까지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전국시대라고 해요. 전국시대.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요. 그럼 무르마치 경제 문화를 보자. 경제 문화. 자, 무르마치 시대 경제 문화를 보면 일단 농촌 사회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농업 생산이 크게 증가돼서 관계 농법이 반영되고 그래서 용골차가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용골차가 많이 도입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지가 높기 때문에 용골차가 사용되지 못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용골차를 많이 사용해서 농업 생산을 높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소의 분노도 비료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모작이 널리 확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모작은 가마쿠라 막부 때 이제 시작됐지만 널리 확대될 것은 무르마치 막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의 통장계량
법의 품종이란가 상품 작물을 재배했고, 그 당시 또 지역적 결합 조직이 성장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소손이라고 해요. 소. 예. 그래서 소손은 뭐냐면 이제 농민 자치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그 사무라이들 와가지고 뜯어내니까 이거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손을 세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농민끼리 일치 단결을 이제 강조해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영주들이 이제 뭐냐면 막 하면 저항을 하죠. 이걸 이끼라고 해요. 이끼. 그래서 대표적인 이끼가 뭐냐면 스지이끼죠. 스지이끼. 그래서 스지이끼는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일어나는데, 아까 덕정령, 공포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고, 빚을 탕감해달라. 아니면 영주들이 이제 너무 탄압을 하니까 대항하는 측면에서 이끼가 발생했어요. 근데 원래 이끼는 그 농민들이 이제 먼저 지배자들에게 개길 때 이끼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모든 계층들이 다 이끼를 내요. 무사도 하고, 그다음 승려도 하고, 상인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전국시대 때 이끼가 만연해.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이끼 운동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선안에는 자치적으로 이제 뭐냐면, 운영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요리아이라는 그 소를 운영한 최고 합의기구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제사도 같이 지내고요. 마을 구집도 만들고, 치안도 담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그 당시 이제 슈거다이모도 그 당시 쇼손의 권한을 인정해서 쇼손에게 뭐냐면 또 그 세금도 걷고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세금도 그 걷게 하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공업도 발달했는데 정주상인들이 종인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상품을 다루는 전문적 시장이 등장했고, 대도시의 상설 점포가 증가되고, 전기시가 발전되고, 그다음 도쇼 활동, 고리대금자, 대도시 발달, 화폐 유통이 일어났다. 근데 이때 화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국의 화폐죠. 예. 그다음에 자가 발전돼서 중세적 특권적 동업조항이 자가 발달했고, 무르마치 막부 때 원래 가마코라 막부 때 있는데 이것이 확대됐다. 그 다음에 금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은 명나라 아까 동전이 유폐되고 조세 금납파, 그리고 사적으로 화폐가 주주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나음도 사용됐다. 그러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상당히 발달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도 자주 공포됐냐면 이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덕정령. 이 덕정령은 뭐냐면 무르마치 막부나 에도 시대 때 그 막부에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빚을 탕감하겠다는 명령이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르마치 때 들어가면, 말기 때 들어가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공 수입이 별 의미가 없어. 왜? 그 당시 이제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니까, 화폐 경제가 발달되니까 그 쌀값이 떨어지잖아.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무라이들도 뭐예요? 각종 군역에 동원되고, 특히 원고에 동원되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죠. 그리고 농민들도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땅을 팔고 저당을 잡히고 하면서 뭐냐면 빚을 많이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부 차원에서 쓰지익기도 일어나고 등등 하니까 그 당시 덕정령을 공포해요. 이게 한 번만 공포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공포하고, 에도 때도 공포해요. 예, 사무라이 대상으로 빚 탕감 목적. 근데 이 덕정령의 문제가 뭐냐면 빚을 탕감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 상인들이 나중에 돈을 제대로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안 빌려줘. 빚을 빌려줘도, 돈을 빌려줘도 뭐냐, 덕정령이 내린 걸 감안해가지고 한 번에 뽑으려고 이자를 어떻게 더 높게 받죠. 리스크가 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못해. 이런 것들이.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에도 시대 때나 그 당시 무르마치 막부 시대 때 빚을 탕감한 목적으로 내렸던 명령을 뭐라고 한다? 덕정령이라 한다.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문화적으로 보면 고대의 공가 문화가 있어요. 공가는 이제 저쪽 조종 문화죠. 조종 귀족들이 입었던 문화에 선종이 강하게 반영된 무가 문화가 탄생했다. 그래서 가마쿠라 먹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무가 문화가 있긴 있지만 공가 중심의 문화였어.
근데 무르마침 막부 때는 남북조 시대나 무르마침 막부 때는 뭐냐면 이제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무구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무르마침 막부 때의 대표적인 문화가 두 개가 있는데 전기때 문화를 기타야마 문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기때 문화를 시가시아 문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때 문화인 그 기타야마 문화가 거기 있는데 그때 14세기 후반부터 해서 15세기 초에 그 당시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카 요시미치가 금각사를 세우죠. 금각사. 그래서 이제 이 금각사를 세우는데 일본 말로는 긴카쿠라고 해요. 긴카쿠. 금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시가시야마 문화 때 그 요시마사가 세운 게 뭐냐면 그 긴카쿠거든요.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 일본 애들은 금방 긴카쿠. 그래서 이제 그 금각사.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기타야마 문화는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문화가 요시미치의 금각사를 대변하는 문화인데 되게 이제 금각사는 이제 말 자체가 금으로 입혔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요. 그래서 금각사라고 하고 그때 이제 그 노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기타야마 문화는 공과 무가 융합 문화고 시가시야 문화는 이제 무가 문화예요. 안전하게. 그래갖고 8대 쇼군이었던 아시카카 요시미사가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는 취미가 꽃꽃이죠. 정원 가꾸기. 그래갖고 오니의 난 때 이제 피하고자 외곽 지역에 은각사를 세웠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은각이 해갖고 은으로 이제 덮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오니의 난이 나니까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은은 이제 조금만 덮고 대충 만들었던 게 은각사인데 이 은각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은각사에서 만들어오는 건축 양식이 있죠. 예, 이걸 이제 소인츠쿠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신제츠쿠리가 아니라 소인츠쿠리가 있는데 이 소인츠쿠리가 뭐냐면 그 지금 현대 일본의 정통 건축 양식이에요. 예, 그만큼 상당히 이제 주요 문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가로서 되게 무능한 사람이지만 그 일본 문화 예술 건축 양식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못 타고난 거지. 이 사람은 쇼군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그 일반 서민으로 태어났으면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문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참고로 에도 시대 때 넘어가면 이제 뭘로 넘어가죠? 무가 문화가 아니라 이제 뭐냐면 조닝 문화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그 가마쿠라 문화 때는 공가 문화, 그 다음에 무르마치 문화 때는 무가 문화, 그 다음에 에도 막부 때는 조닝 문화. 특징이 뭐냐면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돈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도 뭐냐면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도 시대 때 돈줄은 누가 지고 있어? 조닝이 갖고 있죠. 그 조닝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하여튼 이런 문화가 있다. 근데 제 생각에 무르마치 막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아. 나와봤자 가마무역이나 오니의 난 정도? 요 정도고 이게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전국 시대부터 쭉 지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전국 시대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번 달려보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일본사하고 인도사까지 이렇게 끝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